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투자전략 팀장인 이재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021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전체를 조망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2021년에 중요한 기업들이라든가 주가를 볼 수 있는 변수는 우선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글로벌 성장률이 작년 대비 회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물가도 상승하고 금리도 올라가는 국면이 형성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PER이라는 부분,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의 역할보다는 기업의 이익의 추정치의 변화라든가 해당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이 가장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이후부터 생각을 할 수 있는 많은 변수 중에 하나가, 혹시 연준이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가 올해 테이퍼링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 성장률의 회복 속도라든가 그리고 경제 활동의 복귀 속도,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른 게 또 미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만큼 유동성 정책들, 통화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좀 정상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이런 시나리오가 좀 더 빨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이나 오는 8월경에 우선 FOMC 회의 또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웰 의장이 공식적으로 좀 테이퍼링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고, 실행의 발표는 2021년 12월 달 FOMC를 통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좀 테이퍼링을 실행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빨리 부각되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2013년도에서 14년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2013년에서 14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벤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해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2014년부터는 테이퍼링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벤 버냉키 의장이 2014년 2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었고, 아주 공교롭게도 파웰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만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테이퍼링의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기적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도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PER의 상승에 의존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할인율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게 PER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MSCI 선진국, MSCI 신흥국 모두 다 PER이 정점을 찍고 이미 하락 전환을 해 있다는 의미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 상승을 좀 의존하기가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이익에 의해서 이제부터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들의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 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혹시 기업들의 생산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제 원론에서 얘기를 했던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실제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수익성을 보는 지표들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익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개선 기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용 인상형이 아니라 수요 견인형이다. 즉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의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변화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런 수요 견인형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기업 이익을 보시는데도.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미국 측면을 좀 보게 되면 미국은 충분히 비용 인상형에서 수요 견인형으로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미국 가계를 이렇게 볼 때 물론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수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임금 소득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즉 미국 기업들의 임금 이런 것들이 인상될 수 있느냐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이런 하나의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이 미국은 워낙에 구인난이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올리고 있고 인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가계에 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지표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계는 소비 여력이 있고 기업은 투자 여력이 있다는 생각을 단순하게 좀 해보시게 되면 현재의 인플레, 물가 상승이 꼭 비용 인상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요 견인형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향후엔 높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갖고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견인형으로 넘어갈 때 누구의 단기 모멘텀이 좀 강한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우선 미국 같은 경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국은 현재 가계의 소매 판매 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이전 고점 대비 한 90%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국 가계의 소비가 결과적으로 수요 견인형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으로 단기 모멘텀이 굉장히 큰 흔히 얘기하는 가계 부분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입을 하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보실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비 관련주들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누구냐가 미국 시장을 보실 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미국에서 소비 관련주들 중에서 올해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힐 수 있는 건 4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하나가 항공업종이고요. 두 번째가 유통업종입니다. 세 번째로 보실 수 있는 업종이 미디어 업종이 될 거고 네 번째가 내구 소비재 의류 업종입니다. 이들은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하고도 굉장히 연결고리가 높은 거죠. 상관계수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최종 소비재들,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흔히 얘기하는 매장이 흔히 얘기하는 문을 닫았다가 쉬운 말로 하면 다시 매장이 재오픈하는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망해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단기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을 대입을 해서 하반기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올해 미국의 투자를 이끌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 3,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미국의 소비 증가율과 미국의 투자 증가율을 보게 되면 투자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부터 미국의 경기가 확장되고 개선되는 걸 견인할 수 있는 쪽은 소비 쪽보다는 이제부터 투자 쪽으로 모멘텀이 좀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증시를 보실 때 올해 매출 증가율도 높고 매출 증가율보다 캐펙스, 즉 자본 지출이라고 불리우는 투자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4개의 업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부품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전기차와 관련된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미국의 자본재 업종이죠.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기계 또는 미국의 항공기 제작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업종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미국의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업종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공교롭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자본 지출, 즉 투자 증가율과 우리나라 업종별 매출 증가율의 상관계수를 또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업종이 자연스럽게 가장 높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지금은 관심을 갖기가 좀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 때로 진입을 하면 할수록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이끌 수 있는 지수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겠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내는 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이슈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업의 이익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 이익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90% 정도는 실제로 수출이 설명한다는 특징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떨까라는 걸 보시는 게 기업들의 이익을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떨까?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 쪽의 수출량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올해 하반기 이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유럽도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충분한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미국의 독주 현상 이런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독주 현상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과 중국의 성장률 회복 그리고 격차 완화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경기 개선과 확장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럽과 중국의 경기 개선 쪽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의 서프라이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기저효과를 갖고 높게 증가를 했던 때가 두 개 년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2010년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이 2017년이었습니다. 2010년과 2017년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2010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의 기저효과를 증폭시키고 이끌었던 건 미국이 아니었고 중국이었습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기저효과를 갖고 똑같이 증폭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유럽의 수출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물론 미국의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죠. 한 19% 정도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높은 쪽이 중국과 유럽입니다. 모두 다 YOY 증가율이 20%대를 갖고 있는 거죠. 즉 지금 생각하시는 그 수출의 경기가 좋아짐이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익 추정치를 당연히 상향 조정 쪽으로 이끌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추정치 이런 게 현재 216조 원이죠. 216조 원이면 이전 고점, 이전 영업이익의 최고점이 197조 원이었습니다. 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216조 원을 형성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추정치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좀 해두실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216조 원의 영업이익, 그게 지수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을 갖고 PER을 계산을 하게 되면 최근에 3년 평균 PER이 대략적으로 11.4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6조 원에 11.4배를 곱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갈 수 있는 시가총액 상단이 계산이 되겠죠. 그 계산 방식을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2,450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지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640에서 3,650포인트 정도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충분히 아직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도 어떻게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지수의 상승 과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이런 상승 과정에서 내가 주도주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주도주를 사놓으실 때 이렇게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는 대부분 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익이 연간으로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익이라는 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또 구분을 해서 보실 수도 있겠죠.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이익 증가율이 낮아지는 또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익이 다소 감익되는 업종들이죠. 근데 이 업종 안에서도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역발상적인 전략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해당 업종 안에 속해 있으면서 오히려 하반기 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쯤은 흔히 얘기하는 역발상적인 투자 전략으로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첫 번째 컨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컨셉으로 생각하시는 건 일반적인 주도 업종들, 흔히 얘기하는 이익 비중이 높아지는 주도 업종들을 골라내시면서 그 업종 안에서 종목을 찾으실 때는 우선 소비재들을 보실 때는 항상 매출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매출 증가율이 높은 쪽의 소비재가 항상 주가 수익률도 우월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종 소비재들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이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항상 주도주를 찾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재하고 시클리컬을 좀 구분을 해서 그 안에서 주도주를 찾는 두 가지의 변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주도주의 컨셉은 이미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종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놨다 함의 의미는 혹시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게 투자 이익을 빨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 관점에서 조금은 접근을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체는 저희가 발간한 하반기 전망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종목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 주도주의 컨셉 이런 것까지 같이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반기 갖고 있는 미국과 국내 그리고 주도주의 컨셉을 다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